안녕하세요. 티파니 라이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책은 임경선 작가님의 에세이 자유로울 것입니다. 독자들을 만난다는 건 서점은 갈 때마다 설레고 떨린다. 마치 유치원 창문 너머로 몰래 내 아이의 모습을 훔쳐보는 기분이다. 일상적으로 가는 서점은 광화문 교보문고, 강남 교보문고, 그리고 반대인 루니스, 고속 터미널점이다. 읽고 싶은 책을 고르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쓴 책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소설과 에세이 신간 매대, 베스트셀러 매대, 베스트셀러 스탠드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자리 배치나 순위를 확인한다. 책의 띠지가 칠칠치 못하게 몸통 위로 올라가 있으면 아래로 바짝 잡아당겨 메모새를 정리해주고 온다. 책 뒤편을 펼쳐 현재 몇 쇄의 책이 비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본다. 같은 시기에 나온 다른 책들도 유심히 하나하나 훑어본다. 먼저 표지 디자인을 이리저리 뜯어보고 제목 서체에 특수효과를 준 경우 살살 만져본다. 뒷표지의 추천서나 카피들을 읽어보고 첫 페이지를 열어 저자 프로필을 살핀다. 그 다음 책 앞쪽이나 뒤쪽에 적힌 판권 페이지를 확인해서 몇 쇄나 찍었는지 점검한다. 아니, 한 달 만에 벌써 3쇄를 찍다니. 놀라고 언짢으니 미묘한 표정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일련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서점 고객들은 열의 9은 저자 포함 출판 관계자들일 확률이 높다. 막상 서점에 오면 어쩔 수 없이 소설, 에세이 코너에서 이래저래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책을 집어들어 훑어보며 살까 말까 고민하는 듯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 혹시나 책에 실린 프로필 사진으로 내 얼굴을 알아볼까 싶어 나는 다른 책을 읽는 척 얼굴을 가리면서 몰래 곁눈질로 훔쳐본다. 절반 정도는 책을 다시 놓고 매정하게 가버리고 나머지 절반은 책을 겨드랑이에 끼거나 책 바구니에 집어넣었다. 서점에 갔을 때 자신의 책을 사가는 독자를 발견하면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꼭 맞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서점에서 내 책을 사가는 사람들을 직접 목격하는 일은 신기하고 긴장되는 경험이다. 새로운 사실을 배우기도 했다. 장소는 광화문 교보문고였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연이어 내 장편소설 나의 남자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다. 제목도 낯간지러운 나의 남자. 표지는 온통 분홍분홍. 다분히 대상 독자를 여성으로 설정하고 만든 제목과 표지 디자인이었다. 분홍색 표지의 책을 남자들이 살 거라고 기대조차 안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비좁고 올드한 시각임을 알게 되었다. 뻔뻔스럽게 계산대 줄에 서 있는 그들 앞에서 왔다 갔다 어슬렁댔다. 나의 남자 표지를 열면 바로 왼편에 내 프로필 사진이 박혀 있었다. 사이사이 눈을 마주쳤지만 두 남자 중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다. 모름지기 책 프로필 사진이란 사기인 것이다. 일주일 후쯤 집 근처 카페에서 나의 남자를 읽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외모로 보아 30 중후반으로 보였다. 혼자 온 듯한 그는 다리를 꼰 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내 책을 찬찬히 읽고 있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분홍색 표지와 노골적인 제목이 박힌 소설책을 그는 거리낌 없이 읽고 있었다. 나 혼자 괜히 부끄러워했다. 저 자리 건너가서 내가 그 책 쓴 사람이라고 아는 척 좀 해줘. 좋아할 거야. 함께 있던 여자 후배가 내 등을 떠밀었다.
집 앞에 마실 나온 거라 차림새도 추레해서 그럴 수는 없었다. 그보다도 그 사이 이미 몇 번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건만 그 역시도 분홍색 책 저자의 얼굴을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와 연결하지 못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책 프로필 사진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럼에도 간혹 눈썰미 좋은 독자들은 얼굴을 알아보기도 한다. 110번 파란색 버스 안에 서 계신 걸 봤어요. 한남동 오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시던데요. 아까 작가님의 단골 카페에서 배웠는데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일부러 인사는 안 드렸어요. 나중에서야 독자들은 이메일이나 트위터 메시지로 내게 알려준다. 아는 척 해주시지 그랬어요 라고 하면 왠지 말을 쉽게 걸 수 없는 무서운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하긴 평소 무표정하거나 멍하니 생각의 골몰에 미간을 찌푸리고 있을 테니 말 걸기가 가히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저자는 독자가 자기를 길에서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 쑥스럽긴 해도 내심 꽤 기쁜 법이다. 지난 무더운 여름날 고속터미널 반대인 루니스 서점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잔잔한 미소를 띠며 당찬 걸음으로 나를 향해 걸어왔다. 세련된 커트머리에 잘 어울리는 연 하늘색 민소매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임경선 작가님이시죠? 저 이거 샀어요. 그녀는 다짜고짜 책 바구니를 번쩍 들어서 그 안에 담긴 에세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을 내게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덜 팔린 책을 사주는 독자들은 어쩐지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나는 그녀에게 수차례 머리 숙여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내가 듣기 좋아하는 작별 인사를 건네고는 갔다. 세상은 보기보다 선량하고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긴다. 길을 걷다 저쪽에서 내 얼굴을 알아보고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한 여자분. 아, 또 팬인가? 훗, 이놈의 인기란. 시크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태세로 그녀의 눈맞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사려 깊은 표정으로 고개도 끄덕여 보였다. 네, 저는 당신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드릴게요. 해치지 않아요. 나의 포용적인 바디랭귀지에 용기 백배한 그 여자분은 이제는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내 앞에 섰다. 그녀가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뒤자리에 서 있던 나는 그녀가 어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서 아주 강하고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며 잠시 어디 가서 따로 이야기 좀 나누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유명해지면 사람은 변하는가? 몇 번인가 나는 결코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내게 있어서 이상적인 상태는 텔레비전 방송 출연 같은 걸 해서 얼굴을 알리지 않고도 그를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상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는 지키되 내가 쓴 책들만은 독자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것. 참 욕심도 야무지다. 생각해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길 바라는 이상 유명해지는 일과 완전히 등지고 살지 못한다. 정말 유명해지기 싫으면 아예 책을 내지 않으면 된다. 글을 쓰는 일은 근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쓴 글을 읽고 내가 가진 생각들을 알게 되어 뚜렷한 이유 없이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한다는 의미다. 그에 대해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글을 써서 표현하는 일은 즐거웠고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재미있어하면 기분이 무척 좋았다. 나는 유명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다. 10여 년 전부터 여러 매체에 실명으로 글을 써왔지만 주로 인쇄 매체였기 때문에 인지도는 더디게 올라갔다. 라디오 게스트를 오래 한 것이 인지도를 올리는 데에 나름의 도움이 되었지만 텔레비전 방송 출연의 파급력에 비한다면 효과는 한참 미미했다. 일단 길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프리랜서를 처음 시작했던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졌음을 피부로 느낀다.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거나 강연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된다거나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횟수가 늘었다거나 외부 행사에 초대 손님으로 와달라고 부탁받는 것을 보며 막연히 짐작을 해볼 뿐이다. 그러나 가장 명징하게 내가 유명해졌나를 골똘히 생각하게 하는 계기는 따로 있었다. 다름 아닌 인간관계다.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연예인이든 작가든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거치는 무명 혹은 신인 시절이 있고 그 후에도 인지도가 애매한 과도기를 겪거나 때로는 하루아침에 확 뜨기도 한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일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다. 무명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면 주변의 인간관계가 크게 달라질 일은 없다. 문제는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진 다음이다. 유명해진 정도가 클수록 변화의 격차도 커진다. 평소에 무명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내고 일상적으로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과는 관계가 딱히 달라질 일이 없다. 달라지는 사람들은 그냥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다. 유명해진 다음, 그리 유명하지 않았을 때 그냥 알던 사람들이 하나 둘 연락을 해오는 것이다. 네가 쓴 글 신문에서 읽어봤어. 알고 보니 내 여자친구가 너의 팬이더라고. 잠깐 바꿔줄게. 그 중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한번 만나자고 던져오는 사람도 있다. 인간관계는 늘 자연스럽게 현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텐데 과거에 알고 지내다가 그 수명이 다해 자연 소멸해버린 관계를 굳이 애써서 다시 살려내려고 한다. 이제 와서 만나서 할 얘기도 공통의 화제도 용건도 없으니 정중히 거절한다. 그런데 바로 이때의 거절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따라서 비난을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새 좀 잘 나간다고 건방져졌네? 유명해졌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너 헤매던 초짜 시절의 모습을 난 아는데. 자신들의 존재가 거부당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화를 내며 나를 변한 사람으로 몰고 간다. 정작 어제도 만난 사람처럼 천연덕스럽게 연락을 취해오는 그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저 지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들이었다. 아니 실은 그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진심으로 좋아했다면 관계를 지금까지 어떻게든 계속 이어왔을 것이다. 원래부터 비호감이었던 그들은 내가 반가워서라기보다 이제 나를 쉽게 연락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멋대로 치부한 채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서 굳이 오랜만에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다. 목적대로 안 되더라도 내 싸가지를 평가하면 그만이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우연히 내 이름이 거론되자 아, 나 걔 잘 알아. 대학 동창이야. 엄청 친하지. 라고 자랑 아닌 자랑처럼 말해버리고는 뒷수습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이는 무턱대고 전화해서 궁금하지도 않은 자기 근황을 줄줄이 늘어놓는 것도 모자라 매체를 통해 비춰진 나의 모습에 대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부탁하지도 않은 혼시를 시작한다. 사람이 유명해지면 주변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해주잖아. 오랜 친구라야 쓴소리도 해줄 수 있지.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서 나에 대한 통제 욕구를 합리화하려는 말이 아닌가 라고 내가 도리어 쓴소리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냥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기로 했다. 팬을 자처하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전보다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그들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생각에 서운해하기도 했다. 난 아주 오래전에 이 사람이 무명일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초창기에 주변에 책도 사주면서 얼마나 널리 홍보해줬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자는 기본적으로 독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심리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저자를 심적으로 무척 힘들게 한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관계의 기대치에 내가 부응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았고 상처받은 만큼 손바닥을 뒤집어 나를 비난하는 안티로 돌변하기도 했다. 언니 언제 만나주세요.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언제 시간 되세요? 참, 최근에 나온 책은 사 읽었어요. 뜬금없이 이메일을 보내서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독자니까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한두 번 이메일 대화가 오고 갔던 것뿐이지 친구도 언니 동생 사이도 아니었다. 내 책을 사봤다고 굳이 강조해서 말하는 것도 듣기 거북했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겠지만 고객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마치 나의 초심이나 인격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았다. 애둘러 거절한 후에도 마음이 불편했다. 환청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거봐, 역시 변했어. 나는 언제나 계속 나였다. 유명하든 아니든 남의 고민을 상담해주기 위해 일부러 나를 잡아 만나러 갈 만큼 너그러운 스타일도 아니었고 만나서 맥락 없이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으며 상담은 어디까지나 매체를 통해서만 했지 사적으로 타인의 인생에 개입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왔다.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도 이메일함을 열어보자 어떤 독자가 팬이라고 스스로를 밝히며 자기 아이에게 읽어주기 좋은 책 몇 권을 추천해달라고 써서 보냈다. 경선님도 애엄마고 자기가 보기엔 아이 교육을 꽤 잘 시키는 것 같고 경선님의 책을 예전에 한 권 사서 읽은 적도 있고 라디오 방송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그리고 덧붙인 이 말. 작가분이니까 책들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을 읽는데 뭐랄까.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은 어쩌면 길거리에 서 있는 전봇대의 팔자를 떠안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무심결에 전봇대를 툭 치고 지나간다. 간혹 지나가던 개들은 전봇대에 한 발 들고 오줌을 싸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버린다. 하지만 전봇대는 가만히 서서 그것들을 모두 감당해야만 한다. 오로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튼 책 추천 요청만큼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기를 독자분들께 부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이다. 다른 거 몰라도 책만큼은 직접 내 눈과 손과 직관으로 골라야 하니까. 퍼스널 트레이닝에서 배운 것. 운동하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운동이 재미있다는 사람들, 화려한 색상의 피트니스 웨어를 입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운동 같은 건 정말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기에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런 내가 큰 마음을 먹고 피트니스 센터의 퍼스널 트레이닝을 30회 신청했다.
근력 운동을 근본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다. 거금을 투자해 일주일에 3번 이를 악물고 60분 수업을 받았다. 대부분이 처음 해보는 근력 운동이었다. 스쿼트를 할 때면 허벅지가 찢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트레이너는 옆에서 자세를 잡아주고 횟수를 세며 필수 운동량을 채우도록 격려했다.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 중에 틈만 나면 벽시계를 훔쳐보면서 어서 이 시간이 끝나기만 기다렸다. 비싼 돈 주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사서 고생해야 하는지 후회 막심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유일한 기쁨은 다음날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다. No pain, no gain. 힘든 만큼 분명히 체력도 좋아졌다. 또한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통해 인생의 다른 면에도 적용되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먼저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같은 동작을 보통 20회씩 2세트 반복해야 한다.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힘겨웠지만 담당 트레이너는 그 반복된 담금질이야말로 몸을 변화하게 한다고 조언했다. 재미가 없어도 의미가 없어 보여도 반복을 거듭해야만 비로소 체득하는 무엇이 있다는 뜻이었다. 사소해 보여도 꾸준히 일관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다. 또한 인간의 놀라운 정신력에 대해 어떻게든 채워야만 하는 근력운동 횟수 거의 마지막 5번을 남겨놓을 때쯤이면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 미간에는 주름이 생기고 얼굴은 시뻘개지고 절로 괴로운 신음이 입에서 새어나온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이젠 못하겠어요. 살려달라고 진심으로 애원하지만 트레이너는 그저 방실방실 웃고만 있다. 허구한 날 보는 모습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회원님은 끝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가 악마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적 결정권자는 트레이너였고 나는 그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만 했다. 봐주지 않겠다는 트레이너의 단언에 한 걸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힘을 냈다. 희한하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더는 못할 것 같았는데 트레이너의 예언대로 나는 기적처럼 횟수를 채울 수 있었다. 그것도 매번 그랬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놀랐다. 정신이 육체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정신이 육체를 움직일 수 있었다. 인간의 정신력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했다. 진정한 운동은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 일어났다. 마지막엔 조금 괴롭다 싶을 정도로 운동을 해야 그때 체력이 딱 그만큼 느는 겁니다. 제대로 운동이 되는 순간은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을 때, 숨차서 죽을 것 같을 때, 5개만 더, 1개만 더 이렇게 쥐어 짜낼 때, 그때 진짜 운동이 되는 거예요. 트레이너는 내가 막판에 힘들어할 때마다 늘 이렇게 일러주었다. 괴롭다고 신음하며 겨우 해내는 마지막 5번의 운동 동작이 실질적으로 내 몸을 바꾼다고. 편하게 하던 대로만 운동하면 체력이나 근력의 현상 유지는 될지 몰라도 그 이상은 늘지 못한다고. 그러고 보면 인생의 다른 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편하고 익숙한 것들을 넘어 조금씩이라도 새로 도전하거나 무리하지 않는다면 현상 유지는 될지 몰라도 실력이 늘지 않는 이치와 같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라고 단정짓던 그 수준을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넘어야 한다. 친구가 별로 없어서 좋다. 얼마 전 20대 시절의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왔다. 그 시절 같은 업계의 다른 몇몇 여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사회 친구였다. 결혼 이후 내가 다른 업계에 종사하게 되면서 연락은 자연스럽게 두절되었다. 그녀가 나의 가까운 지인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면서 내 연락처를 알게 되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나도 반갑게 그간의 안부와 근황을 물었다. 몇 차례 흥겨운 문자 메시지가 오갔다. 거기까진 좋았다. 옛 멤버끼리 한번 뭉치자. 이 대목에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거나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명함을 주고받으며 언제 한번 제대로 보자. 다음에 한번 뭉쳐야지 라는 말 참 많이들 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은 것일까? 사실 진심으로 반가운 건 첫 재회의 순간뿐이다. 막상 우연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시 만나야 한다면 부담스럽고 재미없을 것 같다. 현재보다 과거를 공유해야 하는데 거기엔 대화의 한계가 있다. 과거 시절 즐거웠던 에피소드를 하나둘 끄집어내고 그 시절에 알고 지낸 공통 지인들에 대한 근황을 공유한다. 대화 소재는 머지않아 바닥나기 쉽다. 그렇다고 현재의 생활을 공유하기엔 그만큼 서로에게 이젠 관심이 없거나 공통 분모가 없다. 자기 상황을 얘기하다 보면 자칫 자랑이나 자기 연민으로 들리기도 한다. 혹시 한번 뭉치자라는 건 전화 끊을 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빈말 인사인데 나만 몰랐던 것일까? 어쨌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뭘 또 번거롭게 뭉쳐. 과거는 그냥 아름다운 과거로 남겨. 문자 회신이 곧바로 왔다. 나쁜 것,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의리상, 도리상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이 싫었다. 의리나 도리는 대개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명분을 주고 타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내가 무리하는 것이니까. 때 되면 만나겠지. 볼 사람은 어떻게든 보게 되잖아. 야박하고 매정한 것일까?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행여 진심으로 10여 년 전의 멤버들을 이제와 굳이 다 모아놓고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그녀의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현재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랐다. 이런 까칠한 은둔형 성격 때문일까? 나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그래도 충분히 만족하고 산다.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꼽아봐도 20명 이하이고 그 중에서 자주 연락을 하거나 이따금 만나는 친구들은 고작 10명 이내다. SNS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100명을 넘기지 못한다. 그 이상은 소음일 뿐이다. 피곤한 것이 싫기도 하다. 인간관계만큼은 영혼 없이 관리하고 싶지 않다. 형식적인 부피만 커져가는 친분과 인맥은 삶을 성가시고 산만하게 할 뿐이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족스럽지 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니 그 시간에 혼자 책을 읽는 게 낫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유독 오래가는 인간관계를 높이 평가한다. 인내하며 오래 살아낸 노부부의 사랑을 아름답다 하고 오랜 세월 사귄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나무란다. 학창시절 친구가 점점 불편해지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는 의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고통스러운 만남을 이어간다. 과거에 아무리 오랜 기간 우정과 추억을 나눴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현재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다. 늘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다져가는 성의를 보여주는 사람만이 시간이 흘러 현재의 관계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러니 과거에 친분을 맺은 기간이 아무리 길었어도
지금 점차 멀어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무리한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왔다가 또 나간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아끼고 좋아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이라고는 나와 마음이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데려다 놓는 것 정도다. 번지수 틀린 곳에서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춰가면서까지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한편 어른이 되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좋다. 단순히 친하거나 자주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재미있게 어울린 관계와는 다르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한다. 상대가 충분히 이해를 해줄지 불확실하고 말을 옮기지 않을까 걱정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한테 상처받거나 내게 이질감을 느끼거나 나를 경멸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인다. 나의 취약점을 나중에 역으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된다. 반면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지는 못해도 숨김없이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신의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보니 애초에 편안하고 무리가 없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은 상관없다. 왜 신뢰감을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상대가 본질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해심이 깊고 포용력이 있고 입이 무겁고 편견에서 자유로우며 인생 경험이 많다.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어른인 사람들이다. 내가 만나본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개인이었고 자신의 소신이 있는 만큼 타인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유연한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들과의 만남은 어디까지나 양보다 질, 피상적이고 공허한 수다보다 본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은 분명 행운이다. 그런 소중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읽고 갑자기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난 그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요. 생각해보니까 까칠하고 예민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네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안 됩니다. 오늘은 책 읽다가 급 반성하게 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